네, 매주 목요일의 코너 변변한 정치입니다. 오늘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여야 두 분을 모신 게 사실 오늘 그 재보선 어제 선거가 있었으니까 그 네, 결과를 네. 한번 논평해 보자 이런 취지로 모셨는데 무승부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뭐 두 분 다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투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런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이 뭐 사전 투표를 하든 본 투표를 하든 투표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총선 때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혼자 투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보궐선거도 대통령 혼자 투표를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나마 이제 좀 그 국민들의 현재 좀 눈높이를 고려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조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다. 정말 예. 그 뭐랄까 네. 이번 선거는 그냥 국민의힘이 져라 하는 모든 악재가 단기적으로 다 터진 선거였어요. 네. 선거 하루 전날 오빠 카톡, 그 다음에 선거 당일날 구로구청장 사퇴. 예. 예, 정말 진짜 이거는 원투펀치가 날라오는데, 네. 예, 이거는 정말 선거에서 져라 하는 거였고, 그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 갔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나누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친윤 패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선거에서 믿을 수 없는 악재가 터졌지만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대표의 몫이고, 만약에 선거 결과가 좋지 않다면 대표 대표가 책임이다? 오롯이 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 옆에서. 그래서 어제 선거 결과를 보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니 대표가 오롯이 성과를 누릴 수 있겠구나. 네. 이거는 누구랑도 나누지 않고 한동훈 대표의 성과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그렇게 오롯이 책임을 지라고 했으니까 예. 오롯이 성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약간 한시름 났을 것 같은 게 뭐 영광 군수 선거에서 진보당이 좀 선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호남을 다 지켜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예. 저희로서는 좀 금정에서 좀 의미 있는 투표율을 기록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총선과 비슷한 투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많이 아쉽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굉장히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진보 교육감 정근식 교수님이 당선됐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수도권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특히 강화를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강화에서 굉장히 뭐 여태까지 기록하지 못했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강화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성지처럼 네. 매번 국민의힘에서 당선됐던 그런 곳인데 최근에 안보 불안이 겹치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다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도권 일부 지자체장들이 아직 미온적이긴 한데 네. 정부의 어떤 안보 불안 조성, 그러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좀 더 나아간 그러한 행보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 강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예, 싶은데. 인천 전문이시니까요. 예, 네. 그게 저도 어제 선거 결과가 굉장히 좀 독특했던 게, 금정은 정말 우리가 뭐 압승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강화는 굉장히 또 치열했어요. 근데 이게 그 직전의 여론조사들, 특히 그 김어준 씨가 하는 그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네. 그 결과랑 완전히 반대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거기서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거기는 완전히 뒤집히는 뒤집어져 걸로 나왔고, 나왔었는데, 예. 네, 그리고 뭐 강화도는 이렇게까지 붙는 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우리도 지금 우리 당도 요번에 이제 그 명태균 씨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저희들이 이제 저도 논평을 내기도 했지만 여론조사 관련돼서 명태균 방지법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당에 명태균이 있다면 민주당 쪽에는 김어준 씨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명태균이 김어준이다. 왜냐하면은 김어준씨다. 지금 보세요. 네. 김어준 씨의 그러한 예측 때문에 민주당이 금정에다가 선거를 집중했어요. 네. 정말 그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인천의 지역구를 갖고 있고
강화에다 집중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될 만한 지역구에 그렇죠. 근데 힘을 쏟았다면. 여론조사가 잘못된 가이드를 줌으로 인해서 당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그냥 금정에 갖다가 쏟아부었는데 그냥 완패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여론조사가 네. 정치를 지금 견인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가 그게 제대로 된 거냐 하면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성관이 사무총장한테 여론조사 꽃처럼 이렇게 편향된 여론조사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 하니까 사무총장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당에서는 지금 명태균 씨 문제로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성찰하고 반성을 해서 네. 여야가 좀 이건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라는 측면이 민심을 왜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어찌 보면 정치활동 그리고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왜곡하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낸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예. 같이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가 그동안 했다는 선거,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뭐 조사도 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김어준 씨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예. 명태균 씨의 그 오빠 핵폭탄이죠. 네. 네, 저는 성남 사는 오빠입니다. 예. 네. 그 오빠 핵폭탄. 명태균 핵폭탄 이후에 지금 여권에서 뭔가 좀 궁색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집권을 해서 네.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성찰하고 반성해야겠죠. 그런데 뭐 지금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보수지에서 다 오늘 한결같이 뭐라고 사설 냈는지 아십니까? 예. 자, 윤 대통령 나라와 부인 사이에 결단할 때다. 어제 조선일보도 비슷한 예, 뭐 다 칼럼 이런 외부 칼럼이 식이에요. 실렸던데. 예. 녹취록, 디올백, 카톡 메시지 다음엔 뭘까 겁난다. 뭐 다 이러한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김어준 씨와 그 여론조사 꽃으로 네. 이렇게 좀 물타기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근데 여론조사 꽃에서 약간 부산 금정구청장이 박빙웅 승부가 되고 있다 이런 일단은 조사가 뭐 나오면서 당 전략이 좀 세워진 건 맞나요? 그 여론조사 꽃은 그냥 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고 네. 민주당은 좀 국민의힘하고는 다릅니다. 예. 공조직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민주연구원이 있는데 네. 그 선거 전략을 왜 김어준 씨가 세웁니까? 그 뭐 잘못하신 거고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많은 그런 어떤 자원들은 네. 영광 쪽에 많이 투입됐고 네. 그다음에 부산 PK하고 충청권은 그냥 저희가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이 자원을 투입합니다. 네.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이 안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도권, 인천권 의원들이 굉장히 투입이 많이 돼서 정말 선거운동에 지원했고 한현희 후보 같은 경우는 저도 인터뷰를 할 정도로 저도 네. 열심히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선거 전략 관련해서 겉으로 보는 그런 것과 실제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저희 내부 사정까지는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국민의힘에서 보시는 시각은 그 네. 명태균 씨나 김어준 씨나 좀 비슷한 패턴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예. 어제 선거 결과를 보면서 네. 사실 금정에 힘을 안 기울였다면 이건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에 7km 도보 유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한테 SOS를 칩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날 조국 대표가까지 내려가가지고 금정구에서 합동 유세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범야권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져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쏟아져 들어간 데는 사실 그와 같은 여론조사상의 희망이 있었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 꽃에 보면 단일화를 했을 때 조국 혁신당 쪽으로 단일화해도 이기고 민주당 쪽으로 단일화해도 이긴다는 결과를 먼저 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되고 나니까 단일화되고 또 이긴다고 내놓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결과는 뭐예요? 지금 거의 20% 차이. 그러면 이거는 거의 오차범위도 아니고 이거는 황당한 수준의 격차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너무 틀려버리는 이러한 경우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바이어스된 이러한 경우들까지 우리가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러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 저는 보면은 되게 그 민주당에서도 어찌 보면 뭐 민주연구원도 있고 하겠지만 그와 같은 여론조사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금정구에 굉장히 쏟아 넣은 것 같고 사실 강화는 우리 한동훈 대표도 2번 갔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그 네. 금정에 간 거에 비하면. 예. 이게 이제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인천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쏟아 넣으려면 거기다 쏟아 넣었으면 진짜 왜냐면 거긴 또 우리 당이 분열돼 있었잖아요. 네. 강원. 안상수 전 그쵸. 예. 시장이 나왔었죠. 안상수 전 시장이 예. 나왔으니까 그랬으면 진짜 민주당이 원하는 어찌 보면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주당도 정말 뼈 아플 것 같다. 어제 예. 보면서 아 진짜 이 여론조사 문제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근데 했습니다. 지금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좀 될 만한 데도 더 집중했으면 강화 군수라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민주당 쪽에서 이제 보기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 금정을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리고 어찌 보면은 여권 입장에서는 그 오빠 카톡이라는 악재까지 터졌는데 왜 이렇게 한 20%대 득표율 차이가 났다고 보십니까? 이건 뭐 진짜 한동훈 대표 효과인가요? 일단은 예. 보궐선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낮고 네. 그다음에 뭐 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일에 그렇죠. 아무래도 좀 치러지니까. 젊은 층이 투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선거가 기초 단체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부산 금정이나 강화 같은 곳이 굉장히 그 어떤 거주민들이 오래 지속적으로 살고 점차적으로 노령화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바람 선거가 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정권 심판론도 안 통한 모양이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는데 보궐선거 2곳 원래 보수의 성지죠. 네. 금정 강화에서 국민의힘이 좋은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가 뭔가 샴페인을 터뜨리는 이런 모습 자체가 네.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러한 행태가 아닌가. 예. 목표가 거기서 이기는 거였나 묻고 싶고요. 네. 어쨌든 큰 흐름 속에 보면은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정근식 진보 교육감이 정말 뭐 우리도 투표 동료를 했고 대표님도 투표 동료를 했는데 정근식 후보가 낮은 투표율에도 이겼고 강화의 투표율이 대폭 올라갔다. 네. 민주당의 지지세가 올라갔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가장 많은 지역구가 있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어렵다는 반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샴페인을 터뜨릴 일이 아니고 특히 대상이 모르겠습니다. 친윤계에 대해서 당내 세력인 친윤계 어제도 뭐 장해찬 그분이 전 최고위원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직책은 그러니까. 아니 뭐 전 탈당한 최고위원. 사람이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듯이 그냥 온갖 데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 뭔가 현 국민의힘 지도 체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인터뷰를 일삼고 있는데요. 뭐 굉장히 이번 금정에서 만약에 패배할 경우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크다. 네. 김기현 전 대표도 강서에서 져서 그만두지 않았냐 뭐 예. 이러면서 굉장히 책임을 물었는데 그쪽에 대해서 뭐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는 뭐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민주당을 상대로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예. 예, 저는 그렇게 어디를 생각합니다. 상대로 터뜨린 겁니까? 아니 뭐 샴페인을 터뜨릴 문제는 아니죠. 네, 저희 네. 당과 정부가 지금 위기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거 결과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곳이 한동훈 대표가 어찌 보면 선거에 거의 올인한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친윤 쪽에서는 선거에 패배했을 때 오롯이 책임지라고 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전통 지지층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당과 정부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예. 이것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릴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욱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는 정말 여론조사가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민주당에 좀 동의를 구하고 예. 같이 좀 여론조사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이걸 개선할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자 찾아보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예. 말씀은 저도 동감하는 게 사실은 아마 정치권에 있으신 분들은 어떤
그 오염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론조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특정인이 여론조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막 그 어떤 특정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돌려가지고 인지도를 갑자기 올리는 네. 지역구에서 그러한 행태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꼼수 아닙니까? 그리고 불공정한 일이고 예.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업체들의 그런 일탈 행위, 네. 뭔가 좀 부정 행위들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제재, 법적 제재, 네. 제도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여야는 어쨌든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2대2 결과를 얻었는데 이 중간에 좀 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결과를 놓고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던데 어쨌든 그 단일화를 한 이후에 본인이 좀 선거운동도 도왔던 금정에서도 패배를 했고 내려가서 살기까지 했던 영광에서도 진보당에도 밀려서 3위를 했거든요. 조국 바람은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조국 혁신당이 이제 비례 정당으로 등장을 했고 네. 자체 발광체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반자체가 되느냐 하는 것에 머무르느냐 하는 것에 그러한 중요한 기로가 됐던 선거였던 것 같고요. 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 판결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1심 재판이지만 조국 대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이라서 대법원 판결이 크게 변동이 되지 않는 한 조국 혁신당은 이제 리더십의 위기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볼 그런 수 상황이 있다. 예. 지금 된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진보당은 어찌 보면 호남은 계속 대안을 좀 찾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호남이 과거에 보면 민노당도 계속해서 거기서 당선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정현 의원이나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에 호남에서 당선된 경우도 있고 네. 이게 이제 보면 호남은 계속해서 그 대안을 찾고 있는 게 있었는데 호남의 민주당의 대안으로서 진보당이 좀 떠오르는 계기가 됐고 그 자체가 이제 조국 혁신당에게는 꽤 큰 타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전에 국민의당도 호남에서 석권을 한 적이 있죠. 국민의당도 그랬네요. 네. 예. 민주당 보시기엔 어때요? 조국 혁신당도 좀 신경 많이 쓰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준호 최고위원도 내려가서 좀 살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영광에서 민주당 패배했다면은 다음번 지방선거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힘든 지방선거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네. 뭐 저희로서는 승리해가지고 한시름 났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혁신당의 정체성 자체가 민주당하고 차별화한 게 아니라 뭔가 지민 비조,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래서 뭔가 뭐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쇄빙선 역할을 자처했는데 갑자기 민주당과 경쟁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네. 모르겠습니다. 지지율 자체가 낮지는 않았습니다. 네. 낮지는 않았지만 진보당보다 못한 3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국 대표 또 현 지도부에 대한 그런 어떤 타격이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좀 작은 정당이고 또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한창 국정감사 중이고 뭐 지금 명태균 씨 사건도 불거졌고 네. 여권 이슈가 많기 때문에 뭔가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견제 세력으로 뭔가 두각을 나타낸다면 또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어제 채널A가 단독으로 그 다혜 씨의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뭐 증언을 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 당시 다혜 씨 같은 경우는 사고를 낸 직후에 얘기를 좀 나눴는데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좀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고 뭐 어떻게 하죠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보니까 합의금을 받고 합의는 끝낸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피해자랑 합의를 할 경우에는 그냥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 벌금 정도 내는 뭐 그런 식의 처벌로 그치나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위험운전 취사상으로 갔으면은 그 실형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위험운전 취사상은 네. 그랬는데 이제 보통 보면 교통사고가 나면 약간만 삐끗해도 그 병원에 가면 전치 2주 진단서는 끊어주거든요. 네. 그러면 전치 2주 진단서면 상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상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최선의 변론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인으로부터.
최선의 변론을.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문다혜 씨가 SNS에 글 올리고 할 때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했거든요. 좋은 변호사를 빨리 만나라. 그 지금 SNS에 글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불리한 내용들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그래도 최선의 변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서 그 택시기사분과 합의를 보고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제출하지 않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었는데 그 최선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처벌이 되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뭐 벌금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엄청나게 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다 보니까 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왜 문다혜 씨는 경찰 조사를 추가적으로 받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빨리 조사받고 끝내는 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종결짓고 넘어가는 게 마음이 편한 상황 아니겠어요? 아니 뭐 일단 예. 음주 운전 자체가 지탄받아야 할 범죄 행위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고요. 이 네. 부분에 관련해서 문다혜 씨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과 합의를 보았고 피해자분에게 어떤 손으로 자필로 쓴 편지까지 사과의 편지까지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본인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고요. 이분이 사실은 우리 전직 대통령님의 자제분이지만 공인도 아니고 네. 뭐 저희로서는 글쎄요, 계속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게 뭐 부담은 있지만 개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고 정상적인 한 국민으로서 그 과정을 사법 체계 안에서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로서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네. 반성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아나기를 바라는데 너무 이게 공인도 아닌 분이 언론에 부각되니까 참 대통령 딸로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예.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보니까 이제 다혜 씨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공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본인이 직접 좀 등장하는 사건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언론을 상대로 좀 여러 가지 말들을 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제 국세청 국감에서 보니까 새로운 의혹이 하나 제기된 게 있더라고요. 이제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가족 자체가 다 이주해서 살 당시에 수천만 원의 뭉칫돈을 환치기 수법 그리고 경호원을 시켜서 국내에 송금한 이런 기록이 파악이 된 건데 이 송금을 두고 일단 돈의 출처를 좀 감추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현재는 정황인데 네. 사실 그 외환관리법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엄격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환칙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드러나게 될 경우에 요거는 이제 조금 큰 문제로 비화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저는 지금 이제 어제까지 나온 것만 봤을 때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아까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경찰 수사와 관련돼서는 네. 빨리 받아야 돼요. 빨리 받아야 돼요? 네. 지금 근데 받기 전에 일단 합의를 마친 것 같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빨리 받아야 됩니까? 경찰 수사를 어쨌든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사건이 종결이 돼요. 예. 지금은 경찰 파출소에서 조사만 받고 이제 귀가를 했던 거니까. 네네. 경찰 수사를 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써야 그 사건이 피의자 신문 조서랑 기록이랑 편철이 돼서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그것을 구약식 약식 명령으로 끝낼지 아니면은 구공판 재판으로 넘길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는 거를 기다리면서 기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뻗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용산경찰서도 지금 엄청나게 부담이에요. 네. 얼마나 전화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앞에 맨날 기자들이 진치고 있잖아요. 네. 거의 공무가 지금 마비될 지경으로 지금 그러고 있을 거거든요. 문다혜 씨 한 명 때문에. 예. 그러면 수사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좋은 변호인이라면 빨리 수사관분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냥 빨리 어차피 맞을 매거든요. 예. 네. 빨리 하고 종결을 빨리 하고 짓는 게. 빨리 종결을 지어야지. 그거를 그렇게 끈다고
우리나라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계속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계속 안 쓰잖아요. 예를 들어 뭐 6개월, 1년 안 쓰잖아요. 그러면서 버티잖아요. 네. 그럼 체포영장 나와요. 그럼 체포영장 나옵니다,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합의를 본 거는 정말 잘한 일인데 빨리 출석을 해야 네. 이 소위 말하는 수사기관 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경찰, 검찰 이렇게 넘어가서 판단을 하는데 경찰이 거기다가 의견서 써가지고 올리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면 경찰 입장에서 어떤 의견서를 쓰겠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 정말 정말 이렇게 문다혜 씨가 저는 이럴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게 민주당의 그 분들 수사받는 걸 볼 때마다 왜 한 대를 맞을 것을 두 대를 맞고 세 대를 맞을 변론을 하면서 네. 그런 모습을 보일까? 이번에 정말 택시기사와 합의한 거 하나는 제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변호인을 잘 쓴 것 네. 같다. 예, 근데 네. 빨리 소환시켜야 됩니다. 네, 빨리 네. 소환시켜야 된다. 지금 또 여권을 좀 긴장이라고 해야 될까?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국정농단이다라고 하고 있는 명태균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또 친오빠 등이 그 증인과 참고인 명단으로 들어가서 채택이 됐더라고요. 네. 친오빠를 부르겠다 이건 것. 아니 이제 예. 친오빠 김진우 씨죠. 물어봐야죠. 네. 그 대통령실에서 당황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공개한 그 카톡 대화록에 이분이 그 우리 무식한 오빠가 네. 뭐 우리 철없는 오빠가. 그렇죠. 철없는 오빠가 알고 봤더니 우리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다. 네. 이렇게 뭐 주장을 하시니까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으로서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네. 전 국민 앞에 우리 무식한 오빠로 그냥 낙인이 찍혔는데 남들끼리- 해명할 기회를 드려야죠. 남들끼리 그런 표현 뭐 더한 표현도 쓰지 않나요, 근데? 근데 네. 네, 남매끼리는 친남매끼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친형제끼리도 그렇고 그렇긴 예. 한데 어찌 됐던 간에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옛날엔 그래도 제가 정치인이 아닐 때 이렇게 TV를 보고 그러면 여야가 이렇게 하면 아무리 이쪽이 다수라도 여당 야당이 증인을 신청하면 최소한 그러니까 야당이 아무리 다수라도 여당이 신청한 증인 중에 몇 명은 장식적으로라도 해주는 그렇죠.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지금 무슨 여당 신청 증인은 그냥 전부 다 채택 안 하고 야당 신청 증인만 다 채택하고 네. 이러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당이 지금 완전히 횡포를 부리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예. 영부인이 권력자냐 특별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전직 대통령은 아직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왜 전직 대통령은 국회 나와서 전직 대통령 가족들이나 전직 대통령 관련된 증인들은 하나도 채택을 하질 못하는 겁니까? 네. 제가 그 답변 드릴게요. 예.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실에 감사하는 국정감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럼 대통령실 관련해서 증인을 신청해야지.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따님인 문다혜 씨, 이분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운영하고 있고 국가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네. 왜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증인 신청하니까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니 제가 말씀 끝나자. 네, 말씀 네. 끝나고 얘기해요. 말씀 알겠습니다. 끝나고. 네, 예. 네. 두 네. 번째로는요. 저는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야당 대표를 추노꾼처럼 마구 잡아가는 그러한 무도한 정권 처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추노꾼, 네. 디올백, 명품 디올백, 이걸 준 영상이 있는데 불기소 처분하죠. 23억 주가 조작한 정말 증자가 쏟아지는데 지금 불기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적어도 윤석열 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말 이 공정에 관련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잠깐만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이전의 대통령실에서의 그 이전에 청와대였죠? 청와대에서의 것들도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죠. 네.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지금도 다룰 수 있죠. 근데 전직 대통령을 그러면은 그 대상에서 빼야 된다라는 건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공무원인 검사들이나 국회에 출석시키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아니 전직 대통령은 지금 집권 3년째 왜 부릅니까? 뭐 이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으니까 뭐 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